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샤레코와 괴담 랭킹 탑 25부터 21인데요. 일본 유명 사이트에서 일본에서 가장 그 퀄리티가 좋았던 괴담 30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둔 겁니다. 근데 저희 시청자님께서 일본어 공부하실 겸 번역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카페에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쭉 읽어볼 예정입니다. 애중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괴담은 원숭이 꿈이라는 괴담입니다. 1년 전쯤에도 이거 읽었었는데 이거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원숭이 꿈. 나는 꿈을 꾸고 있었다. 예전부터 나는 꿈을 꾸는 중에 지금 내가 꿈꾸는 중이구나 라고 자각하는 일이 가끔 있었다. 이번에도 그랬다. 어째서인지 나는 어둑어둑한 무인역에 혼자 서 있었다. 참 기분 나쁘고 음침한 꿈이네 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갑자기 역 안에 생기 없는 남자 목소리로 방송이 흘러나왔다. 내용은 잠시 후 전철이 들어옵니다. 그 전철을 타시면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요. 라는 영문 모를 안내 방송이었다. 곧바로 역으로 전철이 들어왔다. 그건 실제 전철이라기보단 놀이공원에 있는 원숭이 기차 같은 거였고 안에는 핏기 없는 남녀 몇 명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나는 참 이상한 꿈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내 꿈이 나한테 얼마나 공포를 줄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어져서 그 전차에 타보기로 했다. 진짜 견딜 수 없을 만큼 무서워지면 깨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꿈이다 라고 자각하고 있을 때는 언제나 마음 먹으면 깰 수 있었다. 나는 맨 뒤에서 세 번째 자리쯤에 앉았다. 주변에는 미지근한 공기가 감돌고 이게 진짜 꿈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현실감이 생생했다. 출발합니다 라는 방송이 나오고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는 불안하면서도 묘하게 기대돼서 두근거리고 있었다. 전차는 플랫폼을 벗어나자마자 바로 터널로 들어갔다. 보랏빛 기운이 도는 조명이 터널 안을 기묘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터널 풍경 어릴 때 놀이공원에서 탔던 공포 열차랑 똑같잖아. 이 전차도 원숭이 기차고 결국 예전에 본 것들 가져다 쓴 거잖아. 하나도 안 무섭네. 그러자 그때 다시 방송이 흘러나왔다. 다음은 화로회입니다. 화로회? 생선 그거?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찢어지는 비명이 들려왔다. 뒤돌아보니 맨 뒷자리 남자 주위로 누더기를 걸친 꼬마 같은 것 4마리가 달라붙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칼에 몸이 갈라져서 정말 생선 화로회처럼 되어 있었다. 지독한 악취가 주변을 뒤덮고 남자는 귀가 찢어질 만큼의 비명소리를 계속 질러댔다. 남자의 몸에서 내장이 줄줄 뽑혀나오고 피투성이 장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내 바로 뒤엔 창백한 긴 머리의 여자가 있었는데 뒤에서 저 난리가 나는데도 조용히 앞만 본 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나도 솔직히 상상을 넘는 전개에 놀라서 이게 진짜 꿈 맞나 싶기 시작했고 슬슬 무서워져서 조금만 더 지켜보고 나서 깨자고 생각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맨 뒷자리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고 대신 시뻘겋고 검은 피와 살덩어리 같은 것만 남아있었다. 뒤의 여자는 여전히 표정 없이 허공의 한 점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다음은 도려내기입니다. 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러자 이번엔 난쟁이 둘이 나타나 톱니 달린 숟가락 같은 걸로 뒤의 여자 누나를 후벼 파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표정이던 얼굴이 고통 때문에 뒤틀려서 내 바로 등 뒤에서 고막이 찢어질 만큼 비명을 질러댔다. 나는 겁이 나서 떨면서 앞만 보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이제 슬슬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순서대로라면 다음은 뒤에서 세 번째에 앉아있는 바로 내 차례다. 나는 꿈에서 깨려고 했지만 내 차례엔 대체 뭐라고 방송이 나오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걸 한번 확인하고 도망치기로 했다. 다음은 다짐육입니다. 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최악이다.
어떻게 될지 뻔히 보였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집중해서 꿈에서 깨려고 했다. 꿈아, 깨라, 깨라, 깨라. 평소라면 이렇게 강하게 염원하면 항상 성공했다. 그런데 갑자기 윙 하는 기계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그 난쟁이 하나가 내 무릎 위에 올라타서 이상한 기계 같은 것을 들이밀었다. 아마 나를 갈아버리는 도구겠구나 싶으니 겁이 덜컥 나서 꿈아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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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눈을 꽉 감고 죽을 힘을 다해 염원했다. 윙 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얼굴에 바람까지 느껴져서 아 진짜 끝났다 싶던 그 순간 조용해졌다. 어떻게든 그 악몽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성공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눈에는 눈물까지 맺혀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부엌으로 가서 물을 잔뜩 들이켠 뒤에야 겨우 진정이 되기 시작했다. 끔찍할 만큼 리얼했지만 어차피 꿈이었잖아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다음날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죄다 이 꿈 얘기를 해줬다. 하지만 다들 그냥 재밌다며 웃기만 했다. 어차피 꿈일 뿐이니까요. 그렇게 4년이 지났다. 대학생이 된 나는 이 일을 완전히 잊고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갑자기 그게 다시 시작됐다. 다음은 도려내기입니다. 바로 그 장면부터였다. 나는 아, 그 꿈이다 라고 바로 떠올렸다. 보아하니 지난번과 똑같이 난쟁이 둘이 그 여자 누나를 파내고 있었다. 큰일 났다 싶어서 꿈아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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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바로 염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처럼 눈이 떠지지 않았다. 깨라 깨라 깨라. 다음은 다짐육입니다. 이제 진짜로 위험해졌다. 윙 하는 소리가 점점 다가왔다. 꿈아 깨라 깨라 제발 깨라고. 순간 툭 하고 조용해졌다. 어찌어찌 또 살아남았구나 하고 눈을 뜨려던 그 순간 또 도망치시는 건가요? 다음에 올 때는 마지막이에요. 눈을 떠보니 역시 이미 꿈에서는 완전히 깨어 있었고 내 방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들은 그 안내 방송만큼은 절대 꿈이 아니었다. 현실에서 분명히 들었다. 제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 그 후로 지금까지는 아직 그 꿈을 다시 꾸진 않았지만 다음에 또 꾸게 되면 아마 심장마비인가 뭔가로 죽을 거라고 각오하고 있다. 이쪽 세계에선 심장마비로 끝나겠지만 저쪽 세계에선 다짐육이겠죠. 점점점. 여기까지가 원숭이 꿈이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여기 그 번역자님께서 또 첨언을 해주신 게 있네요. 꿈과 관련된 괴담의 특징은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혼란스러움, 괴담을 읽는 사람들도 자신도 그런 꿈을 꿀지도 모른다는 오싹함,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괴담은 그 두 요소를 잘 살려내 짧지만 잔혹한 묘사로 오래 기억에 남는 좋은 괴담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예전에 원숭이 꿈 괴담을 읽었었는데 초창기 시청자 2명 때죠. 예, 그때 읽었었는데 요 영상에는 이 해당 원숭이 꿈 괴담만이 아닌 다른 원숭이 꿈 이야기도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봐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채팅창에 다음은 양꼬치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찌란 있나요? 찌란? 예. 다음은 다짐육입니다 말고 뭐가 나오면 또 무서울까요? 다음 역 이름이 뭐면 무서울까? 가스오부시 인간을 그 얇은 대패로 밀어버리는 거야. 아니면 채칼 무생채입니다. 다음 역은 무생채입니다. 삭삭삭 아 팥빙수역 채썰기 어묵 꼬챙이에 잔뜩 찔리기 즙 염소즙처럼 염소즙 그거 내장도 그냥 다 넣고 끓여버리는 거 아시죠? 너무 무서워 진짜. 그게 진짜 원숭이 꿈이야. 현실 원숭이 꿈.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샤레코아 괴담 랭킹 탑 24 치즈에입니다. 치즈에 뭘까요? 짱구 그림이 있는데 인형 얘기 같죠? 이제 이런저런 일이 끝났으니까 이 얘기를 털어놓으려고 한다. 꽤 길어. 아버지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던 모양이다. 나의 입장에서는 고모에 해당한다.
고모는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돌연히 죽었다. 원인은 불명. 기다리고 기다리던 딸이 죽어버려 할머니는 몹시 낙심해 있었다. 보다 못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프랑스 인형을 사다 주었고 할머니는 그 프랑스 인형에 고모와 같은 이름인 치즈에라고 이름을 붙이고 정성껏 돌보았다. 매일 쓰다듬고 곁에 두고 깨끗이 손질해주며 함께 잠들었다고 한다. 그게 달라지기 시작한 건 내 여동생이 태어나고 나서였다.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할머니는 몹시 기뻐했다. 부모님이 맞벌이였기 때문에 대신 할머니가 여동생을 몹시 아끼며 키웠다. 뭐 나도 귀여움 받으며 컸지만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소중하게 돌보아 왔던 치즈의 자리는 할머니의 머리맡이 아니라 불단이 있는 방이 되었다. 아무도 없고 불단만 덩그러니 있는 방이었다. 나는 조상님께 인사드려라 라는 말에 저녁 식사 전에 신주를 올리러 종종 그 방에 가게 되었다. 어둡고 지독하게 추운 섬뜩한 방이었다. 여기서 신주를 올린다라는 것은 일본은 특유의 다신교와 불교 문화가 섞여 조상이 수호신이 되어 집안을 지켜준다는 신앙이 있어 집안에 불단을 모시고 신주를 올려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평소처럼 신주를 올리러 불단 방에 들어가 불단 앞에 두 손을 모았다. 그때 누군가가 뒤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평소처럼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치즈애가 있을 뿐이었다. 그게 그때는 묘하게 무서웠고 사춘기였던 탓도 있어서 무심코 뭐야 불만이라도 있어? 불만이면 덤벼보라고 하고는 치즈애를 도발했다. 멍청했어 정말로. 거실로 돌아와 가족에게 치즈애가 날 째려봤어 라고 말하니까 할머니가 격노하셨다. 그 전에도 후에도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화를 낸 적은 없었다. 화난 할머니에 맞춰 아버지도 격노했고 나는 주먹으로 얻어맞았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는 사과하고 그걸로 끝났다. 문제가 생긴 건 며칠 후였다. 쉬는 날이었던가? 아직 해가 떠 있을 때였는데 불단 방도 이상하리만치 밝았다. 어젯밤에 내리는 걸 잊었던 신주를 거두러 불단 방에 들어가 보니 치즈애가 제자리에 없었다. 늘 있던 선반에서 떨어져 다다미 위에 손목이 빠진 상태로 있었다. 솔직히 나에게 뭔가 하려고 기어 나와서 움직인 건가 싶었다. 겁에 질려 달려가 가족이 있는 거실로 가니 할머니가 있었고 혼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진심으로 무서웠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말씀드렸다. 나의 평소와 다른 심각해 보이는 모습에 할머니도 걱정이 되었는지 함께 불단 방으로 가주셨다. 그랬더니 이번엔 치즈애가 제대로 제자리에 있었다. 손목도 붙어 있었다. 내가 거짓말한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해명을 하려고 하는 순간 아버지가 왔고 아 미안 그거 내가 떨어뜨렸어. 화장실 갔다가 다시 세워놨거든. 뭐야 범인은 아빠였냐? 괜히 오해하고 반쯤 울상이 된 나를 보고 아버지는 박장대소했고 할머니도 이번엔 나를 달래주며 별일 없이 넘어갔다.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가 잠든 뒤에 아버지가 내 방으로 왔다. 낮에 그 인형 말이다. 다시 제자리에 둔 건 나야. 하지만 내가 떨어뜨린 건 아니야. 너 정말 거짓말한 게 아닌 게 맞지? 아버지 말로는 내가 큰 소리를 내며 불단 방에서 뛰쳐나오는 걸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 불단 방에서 들여다봤더니 치즈애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 누가 보면 곤란할 것 같아서 몰래 다시 돌려놨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상했던 건 손목 같은 건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말한 거다. 어떻게 떨어졌고 또 어떻게 손목이 붙은 걸까? 나는 무서워져서 신주를 올리는 일을 빼먹기 시작했다. 신주를 들고 나가 손님 방에서 2, 3분쯤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거실로 돌아왔다. 아마 반년쯤은 신주를 올리지 않았던 것 같다. 그 무렵 여동생이 죽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사인은 원인 불명의 고열이었다. 갑자기 확 열이 올랐고 입원했고 그걸로 끝. 나는 어쩌면 내가 신주를 빼먹은 탓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서 하지만 부모님에게도 할머니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죄책감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여동생이 죽은 건 내 탓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여동생이 죽은 건 치즈의 탓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동생은 임종의 순간에 치짱 하며 울었다고 한다. 치짱 같은 친구는 여동생에겐 없었고 떠오르는 게 있다면 그 불가사의한 인형뿐. 예전에 내가 소동을 벌였던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어머니도 예민해지셔서 그 인형 버릴 거야 라고 말하며 여동생의 장례 중에 크게 싸우셨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부모님은 사이가 틀어졌고 어머니는 친정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묵묵히 일만 했고 할머니는 치즈애를 끌어안은 채 매일 밤 울었다.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시고 돌아오지 않는 데다 할머니는 늘 울고 있을 뿐이어서 그 무렵부터 집안일은 내가 하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할머니의 치매가 시작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밥을 먹거나 방에 틀어박혀 인형을 껴안은 채 멍하니 있다가 울다가 지치면 잠들고 어느 날 밥 먹어 하고 부르러 갔더니 뭔가 먹고 있었어. 뭐 먹어? 하고 물으니 밥이야 라고 했다. 뭐라고? 하며 의아해하다가 할머니 얼굴을 보니 금빛 실이 입에서 나오고 있었어. 그리고 손에는 머리가 반쯤 벗겨진 치즈애. 난 이때가 제일 무서웠다고 생각한다. 서둘러 할머니에게 토하게 했다. 어머니에게 상담해도 그런 사람 모른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아버지에게 말하고 병원에 데려가자고 해도 일이 바빠서 못 데려간다며 너가 돌봐라 라고 했다. 맨날 그 말뿐이었다. 그때의 난 아직 중학생이었다. 하지만 말야, 여동생이 죽고 나서 우리 가족은 이상해져 버렸어. 신주를 올리지 않았던 내 탓이라고 생각하니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학교는 결국 등교하지 않게 되었다. 치즈애는 할머니 손에 의해 너덜너덜해져 갔다. 머리카락은 뽑혔고 옷은 벗겨졌으며 칼로 잘게 찢겨졌다. 더러운 얘기지만 배설물이 마구 발라져 있기도 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불쌍하다고 생각해 빼앗아 두어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할머니가 들고 있었다. 별별 곳에 다 숨겨봤다. 화장실 선반, 부모님 침실, 그리고 신발장 같은데. 한밤중에 치즈애 하며 배회하다 결국 찾아내는 것 같다. 그리고 다시 치즈애를 너덜너덜하게 만든다. 보다 못해서 말야 어쩔 수 없이 시험 삼아 내 방에 두기로 했다. 한밤중이라기보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 아침녘 할머니가 치즈애를 찾는 목소리에 눈이 떠졌다. 내 방은 2층이고 뭐 올라올 수도 없을 거고 치매 걸린 뒤로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심하며 치즈애를 넣어둔 옷장을 보니 문이 열려 있었다. 분명히 닫았었는데. 그도 그럴 게 눈에 보이는데 두면 기분 나쁘잖아. 밤에 안 보이게 하려고 옷장에 넣어뒀어. 비닐까지 덮어서. 그런데 그 비닐은 그 근처에 떨어져 있었다. 위험하다 싶었어. 하지만 치즈애가 그때 나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이불 속에서 땀이 폭포처럼 흘렀다. 자는 척을 할까? 일어나서 확인할까? 아무튼 정말 무서웠다. 그때였다. 이 하고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위치 관계상으로는 문, 침대, 옷장 이런 순서였는데 난 무서워서 문 쪽을 볼 수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다. 치즈애 이런 데 있었나? 할머니가 올라온 건가? 라고 생각하며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치즈애도 할머니도. 무서워서 그대로 잠들기로 했다. 기분 탓이었다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다. 치즈애와 할머니는 할머니 침실에서 죽어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내가 발견했다. 사이는 질식. 할머니의 목구멍에는 치즈애의 머리카락과 찢어진 옷 그리고 눈알이 들어있었다. 할머니의 입 안에는 치즈애의 머리 부분이 들어있었다. 그건 삼킬 수 없었겠지. 환한 방 안, 햇빛이 한가득 쏟아지는 가운데 할머니는 그런 모습으로 죽어 있었던 거야.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 아니라 정말로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얼굴이어서 말야. 눈에 핏발이 서 있었고 실금한 채로 한 손에는 치즈애의 몸통을 꽉 쥐고 있었다.
할머니의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다. 화장이었다. 치즈에도 함께 태웠다. 무덤에 안치할 때 묘비엔 대대로 조상의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 그곳엔 이미 치즈에라고 새겨져 있었는데 그때 나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여기부터는 내게 있어서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야. 고모, 치즈에 씨의 사이는 원인 불명이 아니었다. 우리 할머니가 목을 졸라 죽였다고 한다. 이유는 몰라. 그러고 보니 아버지 쪽 친척들과는 왕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할머니가 절연당한 거였대. 이건 장례식에 온 친척한테 들은 이야기다. 왜 체포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얼버무리더라. 아마 덮어버린 거겠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올해가 사주기다. 여기서 사주기란 일본식 불교 제사 주기라고 하고 3년 후에 또 제사를 지내는 거라고 하네요. 난 고등학교에도 안 갔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할머니가 죽은 뒤로 줄곧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는다. 이 글도 사실 2달 전부터 써오다가 이제야 겨우 완성했다. 차라리 이대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 지쳤거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전부 치즈의 고모의 저주라면 지금 내 이 상태도 그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려는 건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니 좀 웃기지 않아?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여기 또 번역자님의 한마디가 있네요. 할아버지가 이야기 내내 왜 안 나오는지 궁금했는데 고모인 치즈에 씨를 죽인 게 할머니라 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니 납득이 갑니다. 할머니는 치즈에 씨를 왜 죽였을까 고민을 해보니 최근에 본 잘때님 영상 중 미친 할머니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도 새로운 아이를 원하고 저지른 일인 걸까요? 근데 이미 글쓴이 아버지가 태어난 상태였을 텐데 이유가 뭐였을까요? 많은 고민이 남는 괴담이었습니다. 할머니도 공포였지만 이 상황에서 글쓴이를 방치한 부모님이 더 공포였습니다. 그러네요.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시고 뭔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고 이런 거는 뭐 있을 수 있다라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엄마는 친정집 가가지고 그냥 자기 자식을 나 몰라라 하고 아버지도 그냥 회사 다니시면서 네 알아 해라 이러는 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더 공포긴 하다 저게. 할머니 씨는 할머니 씨래. 할머니는 치즈에 씨를 왜 죽였을까요? 진짜 딸아이를 너무 가지고 싶었던 걸까? 이게 아주 말이 안 되는데? 고모 왜 죽여? 자기 딸인데 왜 죽여요? 모르겠다. 그런 건가? 자기 남편이 딸한테만 사랑을 줘서 죽인 걸까? 자신의 존재 가치가 떨어진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너무 열린 이야기라 딱 이게 딱 이거다 하는 해석이 생각나진 않네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샤레코와 괴담 랭킹 탑 24 치즈에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무서웠던 거는 이 AI 사진 뽑아주신 거에서 할머니가 머리카락 뜯어먹는 거. 이건 치즈에 씨가 할머니가 자기 목 졸라 죽였으니까 할머니도 질식시켜 죽이려고 이렇게 인형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렇게 할머니를 목 졸려 죽이려고 질식시켜 죽이려고 한 건데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치즈에한테 집착할 거면 왜 죽였냐 이거야. 그지 않아요? 죽이고 나서 그 죄책감에 실수로 죽였나?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죽이고 나서 안 돼! 하고 정신이 나가버리고 그때부터 치즈에한테 집착하기 시작을 한 건가? 왜 죽인 거야? 아무튼 여기까지가 치즈의 이야기였습니다. 묘사가 참 끔찍하네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사람 머리카락을 가지고 하는 묘사가 되게 징그러운 것 같아요. 뭐랄까 문어 촉수 같기도 하고 뭔가 더럽고 머리카락이 입에 들어가는 게 되게 불쾌한 경험이잖아요. 뭐 먹어지지도 않고 그냥 싫잖아. 입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런 불쾌함에서 이제 공포를 뽑아내는 건가? 이런 괴담 쓰는 분들은.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치매 걸린 할머니가 손주 곰국 끓여서 죽였다는 이야기 있는데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진짜입니다. 진짜 그 의사분이 책에 쓰신 실화야. 그거 진짜입니다. 예전에도 읽은 적이 한번 있긴 합니다. 저희 방송에서.